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도 봉쇄할 거라며 조치가 즉각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오늘 밤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라는 카드를 꺼냈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이란과의 밤샘 마라톤 종전 협상이 노딜로 마무리된 뒤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 이란에 통행료를 낸 모든 선박을 찾아내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불법 통행료를 냈다면 공해에서 항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선 역봉쇄를 선언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we're going to be blockading. It'll take a little while, but it'll be effective pretty soon. You won't be a friend of yours, like a country that's your ally or a country that's your friend. It's all or nothing.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일부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해 왔는데요. 이 자금원을 차단하고 동시에 원유 수출길을 막아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등 외부에서 이란으로 보내는 전쟁 물자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사실상의 전면적 해상 봉쇄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실제로 조금 전 미군이 해협 봉쇄에 나설 거라고 공지했다고요. 네, 미군은 즉각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조금 전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언에 따라 미 동부 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봉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위치한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하며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해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 이외 국가 항구를 오가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자유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봉쇄 시작 전 공식 통지문을 통해 상선들의 추가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모든 선박 승무원들은 해당 해협에서 운항할 때는 미 해군 부대와 교신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몇 시간 만에 미군이 시행을 공고하면서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협이 봉쇄되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2주간 휴전이 더 위태로워지며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 유가 추가 상승 등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위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봉쇄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대화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두는 건 협상 재개를 기대해서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막판으로 가면서 매우 우호적이었다면서 대부분 사항이 합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중요했던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이란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y haven't left. They haven't left the bargaining table. I predict they come back and they give us everything we want.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란에 전쟁 물자를 보내는 국가들의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에는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회담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중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요청에 응하지 않은 유럽 동맹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실망감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기뢰 제거함을 배치하며 기뢰 파괴 작업도 시작했는데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기뢰 제거함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대감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도하면 강력한 군사적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또 공정한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걸림돌은 미국의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명령을 내리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해상위 선박들을 조준경의 십자선과 함께 담은 영상도 게시하며 실질적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이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모든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첫 종전회담이 결렬된 것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적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한다면 합의 도달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을 두둔하면서 중동 평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지원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종전을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당사국이 긴장 고조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해온 오만 정부는 협상이 성공하려면 고통스러운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이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종전 협상이 21시간 만에 노딜로 끝났지만 양측 모두 합의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휴전 합의 2주 동안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첫 대면 회담에서 밤샘 협상을 이어간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른 아침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란이 끝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21시간 만에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벤스 부통령은 미국의 제안을 남기고 떠난다며 이란이 받아들일지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이란도 노딜을 확인하고 파키스탄을 떠났습니다. 두세 가지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미국과 대화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از ابتدا هم نباید انتظار وجود می داشت که در ظرف یک جلسه ما بتوانیم به توافق برسیم. 협상은 결렬됐지만 회담장 인근에 이른바 레드존은 그대로 유지돼 접근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이란의 실무 협상단이 잔류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Technical kind of talks have been going on. Both will decide some sort of points, suggestions, kind of.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 다시 협상 대표가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문제는 휴전 기간인 2주 안에 쟁점을 정리할 수 있을지입니다. 회담을 개최한 파키스탄 정부는 양측 모두 휴전 약속을 계속 준수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며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측 대표인 벤스 부통령은 협상 결렬 이후로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명시적인 약속이 없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이란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협상 불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 보유는 미국의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이 협상 결렬 이유라는 의미입니다. But the simple question is, do we see a fundamental commitment of will for the Iranians
not to develop a nuclear weapon, not just now, not just 2 years from now, but for the long term.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 역시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이란이 현재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자체를 제한해 핵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처럼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가능성까지 막히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란 관영 언론들은 협상 결과를 놓고 평화적인 핵기술 분야에 대한 이란의 권리를 협상단이 지켜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핵시설 폭격과 이번 전쟁으로도 이루지 못한 이란 핵물질 제거를 휴전 협상에서 이란이 선뜻 내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 개방할지를 두고도 미국과 이란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즉각 개방을 원하는 미국은 해협에 군함까지 투입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최후의 협상 카드로 여기는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بعضی از موضوعات جدید این دفعه به موضوع مذاکرات اضافه شد مثل موضوع تنگه هرمز یا منطقه. خب اینها خودش شرایط ویژگی‌ها و مقتضیات خودش رو داره. 2주 동안의 휴전 기간에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첫 협상부터 핵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험난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9달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란의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핵 능력이 건재하다면 오히려 전쟁 전보다 이란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로 초토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제한적 피해만 입었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는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CNN, which is back there, believe it or not, wasting time, wasting it. Nobody's watching them. And the New York Times, they put out a story that, well, maybe they were hit, but it wasn't bad. Well, it was so bad that they ended the war. It ended the war. 미국이 완전히 파괴했다던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은 올해 이란 전쟁의 휴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살아 있습니다. But the simple fact is that we need to see an affirmative commitment that they will not seek a nuclear weapon and they will not seek the tools that would enable them to quickly achieve a nuclear weapon. 미국은 여전히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이 성공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2차례나 이란 핵 인프라를 공격한 뒤에 갖는 휴전 협상에서도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절반이 이스파한의 지하터널에 보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란이 올 초 핵협상에서 고농축 우라늄의 농축 수준을 낮추고 농축 활동을 3에서 5년 동안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내놔 중재국도 놀라운 양보로 평가했다고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반복된 공격에도 핵 개발 능력을 잃지 않았다면 전쟁 전 핵협상 때보다 이번 휴전 협상에서 이란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2일 이스라엘 군이 점령 통제 중인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를 방문해 헤즈볼라를 향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장 시찰 후 레바논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 우리는 그 과업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완충지대를 확보한 덕분에 레바논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개시되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보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한창이던 시각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 마을을 겨냥한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조건에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ואנחנו חונקים אותם. הם איימו עלינו בהשמדה והם עכשיו נלחמים לשרוד. אנחנו הכינו בהם, יש לנו עוד מה לעשות. 첫 종전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티르와 카나 등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루에만 1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개시하면서 이스라엘은 화력을 레바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전략적 요충지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의 우위를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과 격렬한 지상전을 벌이며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과 별도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오는 14일부터 안보협상을 시작합니다. 헤즈볼라 무장 해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 협상 전 양국의 공방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은 아쉽게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 불똥이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붙은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라면서 엄포를 놓은 데 이어서 좀 전 미군에서 공지를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 갖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 억제력 카드를 우리가 다 형해화시키겠다, 뺏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2,000척의 그 선박이 볼모로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란은 자기네들이 이 선박을 하루에 10척에서 15척만 보내줌으로써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걸 끝까지 그 협상이 종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조절하겠다라고 하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것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란의 협상 이제 앞으로 10일 정도 계속 진행될 그 종전 협상에서 그 정전 협상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쓸 수 있는 그 억지력을 좀 줄이겠다, 그 지렛대를 뺏겠다, 그런 보관으로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을 절대 이란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는 미국의 의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통행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역봉쇄에 나선 거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을 다시 또 시도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의 대응 방식인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양면의 칼날이죠. 한편으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겠다라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군 함정들이 진입해서 한 39km 되는 해협을 막았을 때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거기에 기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백 박사님 얘기한 대로 2,000척의 배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유가가 상승하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21일까지 협상을 하는 도중에 협상이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카드를 흔들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You have no card. 이란 니네 협상 카드 없어. 빨리 우리 요구 받아들여. 그러면서 이란이 우리의 협상 카드를 수용해서 올 거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뭔가 또 카드를 하나 흔들어야죠. 그래서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키고 또 유가의 안정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조치고, 만약 여기서 이란 해군 혁명수비대하고 충돌이 나서 만약에 유전이 하나라도 폭파하거나 또 사상자가 생긴다면 삽시간에 이 휴전이 깨지면서 다시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오늘 밤 11시에 뭐
데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안 지킨 사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차례 되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에 어떤 오퍼레이션 작전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카드로서는 위험이 좀 있는 카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봉쇄 카드 과연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조치에 이란도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는데 혁명수비대에서는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당장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미군에서는 봉쇄를 한다는 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대규모 정규전으로 직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응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11시쯤 이야기를 하고 작전을 이제 진행할 거다 그러는데 뭐 일단 기뢰를 뚫기 위해서 소해 작전, 그러니까 기뢰를 해체하는 작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외부에서 나오는 배를 통제를 해서 이란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밝히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지금 이란이 선별적으로 자기한테 말을 잘 듣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으니 우리가 그거 못하게 하겠다. 우리도 선별적으로 해서 너네들이 얻을 수 있는 협상력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그걸 막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자유항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뢰 설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캐슘 섬과 라라크 섬 사이로 이렇게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항로를 더 넓혀서 뚫기 위해서 기뢰 작전을 하게 된다면 아마 소규모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벨 만렙에서의 그 소말리아 해적들의 작전을 보면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쾌속정이나 아니면 기뢰나 아니면 드론이나 소형 RPG 손으로 들고 쏘는 지대함이 아니라 함대함 미사일로도 충분히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6km나 되는 적은 그 좁은 수로에 배가 한 대 이렇게 그냥 좌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장이 나서 모터나 스크루가 고장 나서 막게 되면 그게 또 막는 봉쇄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위험사항도 알고 있어서 뭐 11시 작전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국의 그 군사작전이 어느 수준으로 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이란의 선별적인 통항을 형해화시키는 정도에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충돌은 없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자유항행, 그다음에 통과통항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좀 무리해서 호르무즈해협 안으로 들어간다면 좀 군사적 충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뭐 대규모 정규전이라기보다는 뭐 제한적인 무력 충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격 카드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모기 함대 전략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란의 해군 전력은 다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 협상 시점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졌던 것 같더라고요. 미국 측에서 군함 2척을 보내서 뭐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란 측에서는 회항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들어간 걸 봤더니 그 소해함을 같이 집어낸 건 아니고 이지스함 2대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해 작전을 하기 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니 아마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이란 너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군함이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하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협상 국면에서 이란이 상당히 불쾌했을 요소죠. 왜냐하면 진짜 진정성 있게 협상을 임하는데 왜 호르무즈 항행, 우리가 이미 다 얘기를 해서 호르무즈 항행은 자유통항이다. 그러니까 자유항행으로 하게 해준다. 단 여기가 기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좁은 해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척에서 15척만 가는 거지 우리가 다 보내주고 있는데 왜 들어와서 일부러 군사적 작전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항행을 갖고 통제권을 자꾸 가지면서 협상력을 키우니 요번에 그때 당시에도 군대를 보내서
너네들이 계속 이걸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묘수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시그널을 이란 측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 국면에서는 그렇게 협상의 신뢰성을 좀 까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 시점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부터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우리도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21일까지가 휴전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뭐 한 열흘 정도 더 협상 시한이 있고요. 뭐 양측이 서로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복잡한 전쟁이 휴전되고 종료된다라고 기대했다면 중동 사태와 미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너무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21시간의 협상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완샷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고요. 예.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저는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3대 쟁점이 문제가 됐구나.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핵 농축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배상과 이란 자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건데 뭐 세 번째 쟁점은 뭐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쟁점이 저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핵농축 문제요. 네, 사실은 2016년에 핵 합의에 의해서 양측이 비핵화를 대화를 하다가 지난해 6월 또 한밤의 미드나잇 작전이라고 그래서 폭탄을 쏟아부었거든요. 또 지난 2월에도 또 미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또 핵물질과 또 농축 권리를 이란이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권 국가인 이란 입장에서도 원자력은 또 평화적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러면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미 해결될 수 없다라는 과거의 협상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역봉쇄를 나서더라도 문제가 풀린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양측이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발씩 물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란도 약간의 뭐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뭐 통행료라는 표현을 쓰면 또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일종의 뭐 비용 부담을 선박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되겠고요. 미국도 뭐 함정을 군함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 좌초가 되면 과거에 스웨즈 운하에서 화물선 하나 좌초돼 갖고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죽음의 바다로 간다면 휴전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란이 뭐 어떤 작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입장에서 여기서 또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 역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그거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에 작전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열흘 동안 물밑에서 이제 이견을 확인했으니까 좁히는 안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가든지 뭐는 저는 뭐 직거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남 교수님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은 좀 수월하게 의견이 좁혀졌을까요? 아마 그 서로에 대한 공격을 좀 멈추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언사로는 3개, 수사로는
세게 부딪혔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많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협상을 계속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벤스 부통령이 뛰쳐나가면서 우리는 더 이번에 결렬됐다라고 한 센 언어를 하고 나갔지만 이란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다독이면서 아까 저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외무부 대변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다. 우린 이제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되게 저는 고무적이었던 부분이 결렬됐다고 나오지만 기술적인 전문, 그다음에 실무 전문은 계속 지금 다듬고 있다라고 해서 그건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벤스 부통령도 벤스 부통령도 세게 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의 조건들은 얘기가 되고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언어들도 다 있어서 지금 합의는 어찌됐건 지금 10일 정도 남은 평화협상 안에서는 계속 대화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지금 레바논 전선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약간 충돌은 있겠지만 서로 이렇게 그 선을 넘는 공격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의들은 빨리 이렇게 어느 정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큰 문제점은 벤스 부통령도 밝혔지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관련한 거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짜로 제로 인리치먼트 절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한 자치권을 갖고 있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핵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농축 우라늄은 자기네들이 핵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핵 주권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인데 그런 것까지 다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미국이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더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핵 문제. 특히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유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측 실무팀은 여전히 파키스탄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물밑 협상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명확한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결렬의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에서 다양한 의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강하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요구했던 걸까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쿠시너와 위트코프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올해 2월 28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년 동안 제네바에서 1차, 2차, 3차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로 좁혀진다 했다가 다시 간극이 벌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위트코프와 쿠시너는 계속해서 이란은 절대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농축 프로그램을 농축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NPT 핵 비확산 금지 조약과 핵 기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20% 농축 농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핵 발전을 평화적 핵 이용일 때만 되는 거긴 하지만 평화적 핵 이용을 하려는 하는 국가가 당연히 이 정도의 수준의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기술력을 갖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20% 농축 우라늄 기술을 축적하는 것과 그걸 나중에 93% 이상에서 핵 무기를 만드는 거랑은 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널 믿을 수 없으니 허용한 이것도 갖지 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이걸 갖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 교수님도 훨씬 전문가시긴 하지만 저도 이게 논문을 많이 써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에 대해서 더 높은 통제를 할 수 있는 93 플러스 2 의정서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아예 핵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받는 것이거든요. IAEA로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이런 높은 수준의 사찰을 받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20% 안에서 우리가 운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냥 너네들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모두 못 가져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 국면에서 도대체 어떤 대화가 되는지가 되는데 이건 또 이란이 상당히 많은 그런 통제력을
그 국제사회한테 던지는 거라서 이걸 잘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맞으면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 프로그램 자체가 서로 양쪽의 신뢰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대화가 나눠지기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깨진 신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그리고 수자원 시설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지금 이란이 돌아와서 미국이 원하는 걸 모두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와중에 뭐 UFC를 관람한다거나 골프를 치러 갔다거나 여러 가지 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백악관 출입 기자는 아닌데 이란 전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에 안 간 주말이 몇 번인가 그랬더니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예. 마라라고 리조트에 가서 전세기를 타고 가서 골프를 하도 쳐서 그런지 얼굴이 좀 까매지셨어요. 네. 선블록을 좀 덜 바르셨는지. 그리고 UFC 2종 격투기를 이제 관람했는데 한편으로는 여유고 나 신경 안 쓴다라는 고도의 이제 심리전 전략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워크 앤 라이프 스타일이죠. 저분은 전쟁이 나도 하여튼 주말에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지만 또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이제 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한 열흘 21일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참모들하고 이제 벤스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해서 회의를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일단 레드라인 그 발전소 담수화 시설, 이란의 이제 핵심 비군사 시설, 뭐 정유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뭐 공격하는 것은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뭐 제일 높은 카드로 제시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항상 가격을 제일 높은 걸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방과 이제 절충을 해서 중간선을 채택하는 게 비즈니스 스타일인데 역시 이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최고의 목표를 지금 3대 쟁점에서 제시를 했고 예. 이제 절충을 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중에는 뭐 썰물 밀물 업앤다운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때로는 뭐 호르무즈에 왜 갑자기 또 톨게이트 역할도 하겠다고 그러고 또 뭐 거기 지나가는 돈 주고 지나가는 배 가만 안 두겠다는 또 표현도 쓰다가 결국은 이제 물 밑에서 핵 문제는 저는 적당히 레러사이드 이거는 좀 제껴놓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가는데 문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니겠느냐. 지금 헤즈볼라의 어떤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레바논을 지금 비인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우리 이재명 대통령까지 여기에 관여가 돼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핵은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라늄 최대 매장량 국가인 이란이 이거 개발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핵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차제에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본인이 뭐 전쟁 끝나자마자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백악관과 테헤란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입장이 조금 더 중립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휴전이 가까워지지 않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면서도 민간 시설과 또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마을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전 협상이 결렬된 데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좀 큰 영향을 줬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신뢰를 좀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신뢰 정도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이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전선에 대한 공격 중지가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잘 서로 신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됐죠. 그중 하나가 썼던 것이 미국이 레바논 전선은 이 그 휴전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가 어깃장이 나기 시작하니 이란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 하면서 여기 그 기뢰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자유항행은 우리가 해줄 텐데 이쪽으로 가야 돼서 그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상당히 3km 정도
정도로 줄여놨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자유항행을 허용한다 해도 하루에 10척에서 15척밖에 못 가는, 그리고 이란의 영유, 그다음에 영토 안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란의 통제권 안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거는 아닌데 좀 약간 애매한 지점들을 만들어 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지점을 교묘하게 네타냐후가 파고들면서 우리는 더 공격을 하겠다 하면서 공격 강도를 높여갔죠. 그렇게 해서 이란이 지금 이 신뢰의 그 안전장치들을 흔들어 놓는,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그래서 앵커님 지적대로 네타냐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확산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국가 차원으로도, 그 다음에 네타냐후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재판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그 분쟁을 더 키움으로써 자기의 그 지렛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협상력을 더 높인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이 러시아나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이 향후 몇 주 안으로 이란에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CNN 보도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직접 거래라기보다는 3자를 통해서 우회해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모자랐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전달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한테 우리가 그 포탄 물량을 주고 미국이 갖고 있는 물량을 우크라이나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나 다른 국가를 우회해서 휴대용 그 대공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지금 아마 특별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 역시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렛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봐서 어찌됐건 미중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면적으로 엄청난 물량을 지원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협상력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주면 50% 관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자,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동을 지적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언론에서 버젓이 매국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의 SNS 설전 등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북한은 소극적인 선택적 인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행동에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 휴일 오전 인권에 대한 소신을 SNS를 통해 또 밝혔습니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고 침략 전쟁은 부인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과 전시 사례는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이후 사흘 연속 관련 메시지를 낸 겁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경시한 거란 이스라엘 외교부의 비난을 재반박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엔 일부 정치권과 언론도 겨눴습니다.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 매국 행위가 벌어진다고 직격했습니다.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측과의 설전등을 두고 SNS 외교 참사라고 꼬집은 야당과 일부 언론 보도를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강공에 보수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겪는 인권 유린에는 한없이 소극적인 이 대통령의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선택적 인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북한에는 침묵하고 국제사회는 훈계하는 선택적 인권으로는 국익도 외교도 인권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최근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놓고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한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선 관련 논란이 더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지난 주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의 오름세는 둔화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최고 가격을 동결했지만 일률적인 가격 통제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이 2차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국 기름값 인상 속도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92원, 경유값은 1,986원으로 하루 사이 1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전날 오름폭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024원, 2,010원으로 상승폭은 더욱 작았습니다. 정부가 인상 압력을 누르면서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다소 진정된 모양새지만 국제 유가 급등세는 좀처럼 꺾이질 않는 상황. 최고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1.6%, 특히 경유와 등유는 각각 24%, 12% 뛰어 올랐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장 가격과 괴리가 커져 지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취약계층, 생계형 수요자를 고려해 경유와 등유 공급가 역시 고정했지만 수요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로 휘발유는 24%, 경유는 16% 더 많이 팔렸습니다. 영업 목적이 아닌 일반 차량의 기름값에도 낮은 가격이 적용되면서 소비가 줄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격을 정상화해 절약을 유도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SUV 차를 모는 분들이나 그분들에게까지 최고 가격을 적용해서 경유 가격을 낮춰줄 필요는 없는데 가격은 정상화하고 이 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중동 지역의 석유 설비가 정상화되기까지 고유가 기조는 최소 1년 넘게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전쟁 여파로 하락세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팔랐던 국내 증시가 휴전 기대감과 또 삼성전자 실적 호조에 힘입어 지난주 급등했는데요. 6,000피 탈환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종전 협상 추이와 환율 흐름, 또 반도체 실적 지속 가능성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란 사태가 격화된 직후부터 휴전 합의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코스피는 무려 12%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하락률은 13%가 넘어 세계 주가 지수 가운데 내림폭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연초부터 사태 발발 전까지 코스피가 48% 이상 폭등하며 단기간 급격히 올랐던 만큼 하락폭도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유가 급등에 취약했고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이탈한 점도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양측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지난 8일 개장 직전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코스피는 6.87% 올랐고 지난 금요일인 10일까지 7.5%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양방은 종전 협상 추이에 달려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부통령이 지금 합의가 안 됐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초에는 또 증시가 또 아래쪽으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이 전쟁 변수가 최악은 좀 지났다는 그런 인식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의 진정 여부도 외국인 자금 유입의 관건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화한 1분기 실적 시즌도 증권가의 관심입니다.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한국은행 전망도 나왔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호황의 지속성 여부도 국내 증시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를 이용한 합성 소지 제품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널리 쓰이는 한약 포장재를 비롯해 농업용 필름 같은 농자재까지 공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의원에서 주문받은 탕약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시설이지만 생산 중단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파우치 같은 포장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달 받은 물량으로 일단 버티고 있지만 다음 공급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단가 인상까지 통보받았습니다. 납품 일정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발주만 드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제조 업체다 보니 생산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농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농자재 품귀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필름은 살래야 살 수가 없고 비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국민분들이 노파심에 지금 먼저 비료를 사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본인이 비료를 10포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이제 불안감에 뭐 15포, 20포 이렇게 사재기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휴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나프타 등 원자재를 새로 공급받는 데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소재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공급 공백과 가격 상승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교황 레오 14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강경해진 레오 14세 교황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11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 교황은 전쟁의 광기를 끝내라고 촉구하며 자아와 돈에 대한 우상 숭배를 중단해야 하며 권력 과시도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쟁을 정당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문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을 내놓자 교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민간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Certamente di diritto internazionale, ma molto di più una questione morale per il bene del popolo completo, intero. 전쟁 초기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하던 교황이 연일 전쟁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 미국이 이번 전쟁을 현대판 십자군 전쟁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한다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May the Lord grant unyielding strength and refuge to our warriors, unbreakable protection to them and our homeland, and total victory over those who seek to harm them. And amen. Non ascolta la preghiera di chi fa la guerra e la rigetta dicendo: anche se moltiplicaste le preghiere, io non ascolterei. Le vostre mani grondano sangue. 교황의 전쟁 관련 메시지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일 교황은 SNS에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으신다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하느님은 선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 편에 서 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건데요. 이처럼 바티칸의 도덕적 권위와 워싱턴의 정치 군사적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 미국 성인의 20%가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합격투기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휴전 협상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여유를 과시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객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유롭게 손까지 흔드는 트럼프 뒤로 장녀 이방카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따릅니다. 벤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이 휴전 협상을 위해 이란 대표단과 마주 앉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찾은 곳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UFC 경기장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벤스 부통령이 협상 결렬을 발표한 바로 그 시각 트럼프가 경기장에서 파이터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협상 교착과 트럼프의 UFC 관람을 한 제목에 묶어 경기장에 있는 사진과 함께 배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UFC 관람 장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섰습니다. 댄 스카비노 부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트럼프가 UFC 선수와 대화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선수가 지금 하는 일에 감사드린다고 하자 트럼프는 너무 잘생겨서 파이터 같지 않다, 대단한 선수라며 휴전 협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여유 있다. 협상 안 돼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이란 쪽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 21시간 협상 동안 많게는 10여 차례나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에 대한 추가 병력 배치 등을 예고할 때에도 자신의 골프장을 찾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군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2일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선언에 따라 미 동부 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위치한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하며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해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 외의 국가의 항구를 오가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의 자유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협상을 앞두고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입니다. 첫 종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가던 시각 선박 추적 서비스에 포착된 호르무즈 해협의 모습입니다. 해협 안쪽은 텅 비고 양쪽 입구에만 통항을 기다리는 선박들이 빼곡히 몰려 있습니다. 이란 중관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합리적인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이 개시된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축하며 해협 봉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의 지렛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اما در مورد دو سه موضوع مهم خب دیدگاه‌ها فاصله داشت و نهایتاً منجر به توافق نشد این گفتگوها.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해군이 주력 전투함 상당수를 잃었지만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이나 스피드보트는 60% 이상 남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중국과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 단 3척만 이란이 지정한 경로를 따라 운행하는 등 해협 봉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냈습니다. 미군 구축함이 기뢰 제거 작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어디에 얼마나 매설돼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기뢰 제거 의도보다는 항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무력 시위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군함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테니까 너 쏴보려면 쏴봐라. 네 쏘는 순간 너는 죽는다. 거기에 대한 이제 압박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이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거다. 미국의 압박에도 이란은 협상 타결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2주 동안에도 지금처럼 통항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앞서 이란이 미국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던 휴대용 방공 무기를 중국이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사실이라면 중국은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3일 미국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이란군에 의해 잇따라 격추당했습니다. 특히 F-15 조종사 한 명이 실종되면서 양국 사이 구출과 생포 작전이 동시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6시간 만에
현실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은 성공했지만 미국의 자존심은 추락한 뒤였습니다. مبنی بر نابودی کامل پدافند هوایی ایران، یک فروند جنگنده متخاصم آمریکا در آسمان مرکزی ایران توسط سامانه نوین پدافند پیشرفته هوافضای سپاه. 이란이 말한 신형 방공 무기는 어깨 견착식 휴대용 미사일 맨페지로 알려졌습니다. 대당 6,500만 원짜리로 1,500억 원이 넘는 미군 주력 전투기를 격추한 셈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이란에 이 같은 방공 무기를 건넸다는 첩보를 흘렸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앞에선 휴전을 중재한 중국이 뒤에선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President, there's U.S. intelligence that China is preparing to ship weapons to Iran. Well, if China does that, China's going to have big problems, okay? 주미 중국 대사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주장과 선정적인 해석을 삼가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중국이 개전 이후에도 미사일 연료를 이란에 수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평화談判이 불발로 끝난 가운데 중국 전쟁 개입설에 군부를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는 미국에 의해서 닫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봉쇄 주체가 어디든 우리 경제는 악영향이 불가피한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개장 상황까지 함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유가가 반응하던데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유가가 8%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요. WTIU 기준으로는 이미 104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실까요? 예,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 협상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오히려 미국도 이란에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극화된 상황에서는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뭐 11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당장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 할지라도 원래 전쟁 전에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3달러였는데 국내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올해 안에 뭐 배럴당 90달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도 유가에는 상당히 민감한 나라인데 뭐 갤런당 4달러를 넘겼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4년 만에 가장 많이 급등했더라고요. 이게 다 유가 영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9% 상승해가지고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를 볼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로 전이되는 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말에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시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 CPI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근원 CPI 있잖아요.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던데 앞으로는 에너지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뛸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가격은 사실은 유가하고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국제 유가 상승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운송료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서 그것들이 다른 농산물 가격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야말로 미 연준 내에서 정책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장 정책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 비축률을 방출하지 않고도 다음 달까지 일단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정유사들이 다른 곳, 중동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대체
류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비축유와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즉시 비축돼 있는 원유를 갖다가 정유회사가 받아서 그것을 정제해 가지고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통상 수입량의 80%까지 5월 기준으로 확보가 됐다. 이런 대체 수입처가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단은 뭐 4월하고 5월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물량은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런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결국은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석유 제품을 좀 절약해서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청와대는 비상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 그 종전 선언이 나올 때까지는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까? 예, 뭐 비상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책연구소인 거기서도 추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안에 국제 유가가 사실은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의 봉쇄가 풀려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도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원유를 수출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그 안전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감산을 했던 원유 시설을 증산을 할 때까지도 또 추가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유가 상황이 올해까지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비상 경제 체제를 유지할 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참에 아예 이런 에너지 의존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 원유 수급 다변화를 좀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과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까지 고려한다라는 건데 이게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일단은 뭐 미국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그동안 중동산 두바이유를 수입해 왔는데 이것은 이제 황함량이 많은 중질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정유사들의 정유 시설이 다 이 중질유를 정제해가지고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미국산 원유 같은 경우는 경질유, 황함량이 낮은 경질유라서 사실 국내 정유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정제를 할 경우에는 효율이 예전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중동산을 대체해서 수입처를 다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운송하는 운송 기간도 중동에서부터 들여오는 것보다 일주일 이상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송비 부담까지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미국산이랑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을 한다고 해도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조기에 안정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정유회사들이 수입선 다변화를 하게 하려면 일단은 정제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추가적으로 해서 경질유도 효율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상당히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렇군요. 나프타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나프타 같은 경우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통상 수급의 80% 수준을 확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의 수출을 지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한 불을 끌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사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뭐 일상생활에 여러 그 비닐봉지라든지 쓰레기 봉투 같은 데도 들어가는 필수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정부로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물가에 대해서 짚어 주실 때 에너지 그 물가가 이제 몇 달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물가도 영향을 줄 거다 말씀하셨는데 비료도 상당히 그 심각한 수급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료는 어떤가요? 예, 비료 같은 경우는 사실 비료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인 뭐 요소 같은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비료 물동량의 약 30% 가까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되니까 당연히 국제 비료값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농산물 가격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역시 농민들에게도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화물차라든지 생계형 수요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이게 전반적으로 비생계형 소비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사실 석유 가격제가 발표된 그 시점부터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다른 제품들의 가격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유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묶어놓게 되면 사실은 석유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 상승했기 때문에 석유 소비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을 용인했으면 오히려 이것을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국내 에너지 절약이 자동적으로 됐을 텐데 석유 제품을 갖다가 오히려 가격을 동결시켜 보니까 에너지 절약이 일어나지가 않아가지고 국내 비축된 원유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민간 자율 5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 2부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게 불가피한 수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에 약을 준 다음에 석유 가격 동결이라는 그 다음에 오히려 민간 차량 5부제, 자율 5부제,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 2부제라는 병을 준 이런 꼴이 돼서 애시당초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는 사실 문제가 있는 처방이었고요. 그러고 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라리 뭐 최저 생계비 수급계층이랑 취약계층 같은 그다음에 뭐 화물 운송업자 같은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서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이 맞는 처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비 환급도 좀 지원을 하고 추경에도 이런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약을 준 다음에 또 병을 주고 뭐 이런 정책 혼선과 뭐 일맥상통한 취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을 그냥 놔뒀으면 자가용 승용차를 안 끌고 다니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산업용 원유 확보도 오히려 수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 제품 가격을 동결하니까 여전히 자가용 승용차를 끌고 다니게 되고 그러면 산업용으로 사용할 원유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걱정이 되게 되니까 이제는 대중교통을 쓰게 하겠다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석유 제품 동결에도 정부의 재정이 소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도 역시 정부의 재정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이 뭐 6월 달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라는 이제 부메랑으로 다가올 텐데 이렇게 재정이 풀리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개장을 한 상황인데요. 주말에 보는 우리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긴장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선언하면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인데요. 자, 간신히 투자 심리가 살아났던 증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2% 넘게 빠져서 현재 5,73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1.5%가량 빠진 1,07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국내외 빅테크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은 반도체 종목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투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가와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원달러 환율 휴전 소식 이후에는 1,4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전광판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1,482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 반영은 안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일 날 코스피가 전일 대비에 1.4% 상승해서 5,858로 마감을 한 것은 외국인이 1조 640억 원이나 순매수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8% 상승한 상황에서는 한국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유를 중동 쪽에서 이제 70% 가까이 수입을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 구조다 보니까 한국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는 다시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오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 1,490원 넘어가서 1,500원대 근접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때 1,53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역시나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12.9원이나 오른 1,495.4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자, 증시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속보가 들어와서 이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속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초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1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 초반 수출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5% 늘어난 8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또 석유 제품과 선박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고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각각 6.7%, 7.3% 줄었습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중국 수출이 1년 사이에 64% 늘어나며 중국과 미국, 베트남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2.7% 늘어난 221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교수님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비상이 켜졌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항상 지금 수치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제는 비상이 켜진 거는 맞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도 우리 잠재 성장률, 기초 체력의 지표라고 하는 2%에 못 미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경기 침체거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인 목표인 2%보다는 훨씬 높아지는 2% 후반대. 그래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출은 지금 계속 잘 나오는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가까이 증가한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려되는 점은 사실 승용차 수출 6.7% 감소한 것처럼 우리의 두 번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이 점점 고유가의 영향으로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수출은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경기 침체, 그다음에 고물가를 겪을 위험성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치에는 좀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로맨스 스캠과 봉사활동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령층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만 89억 원에 달합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00만 원만 넣으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주겠다. 경기 부천에 있는 한 투자업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내건 조건입니다. 고령층인 투자자를 상대로 매주 강의를 열며 해외 상장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죠. 그 경부고속도로가 매일 넷인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갖다 쉽게 하면 이게 어떤 매일 코인이냐, 어떤 코인이든 간에 고속도로를 타야 되거든. 매달 5%, 1년에 60%가 넘는 믿기 힘든 수익률이지만 전문 용어를 동원한 설명은 그럴싸하게 들렸고 실제로 초반 몇 달은 수익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으로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했던 이자와 원금 모두 받을 수 없게 된 건 지난해 6월쯤부터였습니다. 회사는 신규 투자가 없어 돈을 줄 수 없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모아놓은 돈이죠. 노후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고 아파트 분양금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식의 폰지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방문했지만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 금액을 못 받는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영업 중에 있고요. 영업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하고 얘기해보고서 그다음에 연락을 드리죠. 지금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7명, 피해 금액은 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업체의 말에 일부 피해자는 고소를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 올해 초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오늘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김 씨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오늘 변론을 종결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상병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의 최후 진술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상병 특검의 1호 기소로 지난해 11월 10일 임 전 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개월 만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 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9.7도로 아침 공기도 많이 차갑지 않았고요.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그만큼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날 뿐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 오락가락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전주 26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25도 안팎의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도 약한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